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무역, 그러니까 나라들이 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고전적인 국제무역 이론 교재의 한 챕터랑요. 또 최근 국제금융센터 KCIF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세계 경제 동향 보고서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이론과 현실을 넘나드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비교 우위라는 이 핵심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이게 KCIF 보고서에 나오는 요즘의 복잡한 무역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로 잠깐 가보죠. 한 17, 18세기쯤인데요. 그때는 중상주의라고 해서 금이랑 은 같은 거 많이 쌓아두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대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국력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무역이라는 게 내가 얻으면 상대는 무조건 잃는 뭐랄까 제로섬 게임처럼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생각을 제시한 사람이 나타나죠. 애담 스미스, 국부론에서요? 네,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절대 우위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나라가 특정 상품을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자원, 예를 들면 노동시간 같은 걸로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상품에 절대 우위가 있다는 거죠. 더 잘 만드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각자 절대 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에 특화해서 서로 교환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훨씬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네, 훨씬 설득력 있네요. 그런데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한 나라가 모든 면에서 모든 상품 생산에서 다른 나라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요. 그럼 그 나라는 무역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절대 우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애덤 스미스 이론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해도 교역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리카도는 설령 한 나라가 모든 상품 생산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효율적이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연리에 있더라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핵심은 절대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효율성, 바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덜 못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네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비서보다 타자를 더 빨리 칠 수 있어도 훨씬 시간당 가치가 높은 법률 업무에 집중하고 타이핑은 그냥 비서한테 맡기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정말 좋은 비유예요. 그게 바로 비교 우위의 핵심이죠. 변호사는 법률 업무에 비교 우위가 있고 비서는 타이핑에 비교 우위가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이 상대적으로 더 잘한다는 걸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회비용이요? 네, 어떤 상품 하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상품의 양,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뭔가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 거. 우리 일상에서도 늘 겪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면 그 나라는 그 상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걸 만들 때 포기해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그럼 이 비교 우위 이론,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좀 들어맞나요? 네. 여러 실증 연구들이 이걸 꽤 잘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두걸이라는 경제학자가 예전에 미국이랑 영국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특정 산업에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그 산업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 즉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실제로 더 많이 수출하는 경향이 확인된 겁니다.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왜 현실에서는 자꾸 무역 갈등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KCAF 보고서들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 막 관세 매기고 싸우고 제3국 통해서 몰래 수출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론대로라면 그냥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죠. 비교 우위 이론은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무역은 경제 논리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 안보 문제, 또 자국산업 보호 같은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아, 교재 사례 연구에서도 중상주의는 21세기에도 멀쩡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국 이익, 특히 특정 산업이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KCIF 보고서들을 쭉 훑어보면 뭐 특정 품목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아예 수입 물량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조치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분명 비교 우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한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때 관세 부과 때문에 결국 양국 소비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로 분석하기도 했고요. 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그런 경우라 많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장 눈앞에 어떤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자주 벌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비교 우위는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통해 어떻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경제 원리인데 실제 국제무역은 딱 그 경제 논리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보호무역주의나 정치적인 계산 같은 현실적인 장벽들이 늘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비교 우위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무역 갈등이나 보호무역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비효율성을 낳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도 얼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뭐 기후변화 대응 같은 거대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 나라의 생산 구조,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이게 또 미래의 비교 우위 판도나 국제 무역 질서에는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